이제 본격적으로 분양자가 분양 대상에 대해서 뭘 따질 건데, 따진다는 개념에서의 또 베이스 기본 지식. 우선 첫 번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토지 등 소유자가 무엇이냐. 아현동에 가보시면요, 아현동 뉴타운 안에 한쪽은 재개발로 아파트를 짓고 한쪽은 재건축 아파트를 지었어요. 근데 그 두 개가 다른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되기 전, 철거되기 전에 집들의 모양새는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길 하나를 놓고 이쪽에 있는 거는 재개발, 이쪽에 있는 건 재건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배정 기준이 달라요. 여기서 신대방역으로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 왼편에 옛날, 지금은 아파트 지어지고 있는데요. 구로구 강남 아파트라고 있는 게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죠. 예. 근데 그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지층에 단독 세대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 대지권이 없었어요. 아파트를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익규정 때문에 그런데요.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재건축은 토지 및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은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거지만 등은 AND 규정이고요. 밑은 아니 거꾸로 등은 OR 규정이고요. 밑은 AND 규정이에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이에요.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이에요. 토지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이에요. 그런데 토지 및이라고 표현이 바뀌는 순간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중에서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이 안 돼요. 이 규정은 토지 등 소유자는 재개발된 토지 등 소유자는 재건축된 토지 및 소유자, 이 규정은 법에 있는 규정이에요. 법 2조 9항에 있어요. 법에 있는 규정이어서 법에 있다고 딱 얘기할 때 이렇게 몇 주 몇 항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있어 보이죠. 네,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법에 있는 규정인데 바꿔서 얘기하면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법을 바꾸는 거는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있다가 지금 도정법을 왔고, 얘는 재건축에 있다가 주택법에 있다가 왔잖아요. 그래서 주택법에 있을 때는 토지 및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었고요.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묶였잖아요. 2003년도에. 묶이면서 법령을 이렇게 적으려다 보니까 재건축은 어쩌고저쩌고 토지 및 소유자 어쩌고저쩌고 재개발은 막 어쩌고저쩌고 토지 등 소유자 이러다 보니까 막 말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어떻게 정의를 바꿨냐면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다. 재건축은 토지 및 소유자다. 이 모두를 그냥 토지 등 소유자로 하자. 라고 바꿨어요. 말장난이에요.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도 토지 등 소유자예요. 그런데 내막은 토지 및 소유자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간 구역 내에 토지를 사서 공유 취득하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막기 위해서 반드시 곧 건물 밑에 있는 땅이어야 돼요. 그래서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개념이 뭐냐면요. 아파트를 준다, 안 준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의 공적 장부를 보고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아파트를 받네, 못 받네를 판단해야 되겠죠? 이때 공적 장부가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개죠. 그죠? 뭐 또 다른 게 있긴 있죠. 토지 이용계획 확인도 있지만, 크게는 건축물 대장이 있고요. 등기부 등본이 있어요. 여기서 아파트를 준다, 안 준다를 따질 때는 뭘 봐야 된다? 그쵸. 건축물 대장을 봐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파트를 준다, 안 준다의 기준은 권리관계의 기준이 아니고 물리적 현황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물리적 관계의 기준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등기부 등본을 보는 경우가 있죠. 한 가지 케이스가 있죠. 토지를 공유 취득한 경우는 등기 분할이잖아요. 요 경우만 등기를 보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등기를 봐야 되는 경우는 예외로 이런 경우 등기를 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다 대장을 봐야 되는데 대장도 두 가지가 있죠. 건축 허가 신청 날짜가 있고요. 사용 승인 날짜가 있어요. 어떤 날짜를 봐야 된다? 당연히 사용 승인 날짜를. 등기부 등본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등기부 등본을 봐야 된다. 그렇다면 원인일을 봐야 돼요? 접수일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등기 제도는 공신력을 없다. 왜 공신력이 없다? 등기 사무관의 업무적 효율을 위해서. 그래서 서류 심사만 할 뿐
그냥 서류가 들어온 것에 대한 가부만 판단할 뿐 그 서류의 진실성은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등기에 공신력이 있는 나라는 이 서류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판사가 개입이 돼요. 그 판사가 너 이거 협박으로 바꾼 거 한 거 아니야? 이거 상속 아버님 돌아가신 게 맞아? 진짜 중요한 게 맞아? 판결로 등기의 원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신력이 있죠. 근데 이거 우리나라 같이 등기가 많이 변경되거나 필지가 많은 나라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우선 등기의 신속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 등기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대신에 이게 협박에 의한 거야. 네? 또는 이게 증여가 아닌데 증여로 가짜로 처리를 했어. 뭐 매매인데 증여로 처리했거나 뭐 속였어.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판결로 바꿔라. 판결에 의해서 뒤집혀졌어요. 그러면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등기 제도는 원인일이 원칙이에요. 이해됐죠? 그런데 이거를 재개발에 적용시키려고 보니 문제가 터지는 거죠. 90제곱미터면 아파트 봤는데 그래서 상속을 받았어요. 360제곱미터를 3명이 받은 거예요. 4명이 받은 거야. 94, 36. 4명의 자식이 받은 거예요. 상속 원인일은 언제냐면 80년도예요. 근데 등기는 언제냐면 제가 오늘 했어요. 그런데 원인일이 원칙이니까 난 4명의 아들로 해서 90 해서 4분의 10 받은 거죠. 근데 갑자기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참 있는데 형, 누가 왔어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같은 형제래. 그럼 상속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깨지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보니 도정법에 의해서 등기를 볼 때는 접수일을 보도록 하고 있어요. 이것도 2002년도에 생겼어요. 그전에는요, 이거 활용 많이 했어요. 활용해서 아파트 여러 개 만들었어요. 접수일을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조합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이거를 강제가입제도, 임의가입제도라고 부르는데 조합원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은 재개발에서 보는 관점과 재건축에서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요. 재개발에서는 그 구역 안에 있으면 무조건 조합원으로 봐요. 강제가입제도예요. 재건축은요, 그 구역 안에 있다고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냥 다 미동의자로 봐요. 그런데 나 재건축 하자, 결의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은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매몰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빠그라졌을 때, 잘못되었을 때 그때에 그동안 썼던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의 문제죠. 재개발은 국가적 공신력에 의해서 강제로 지정이 된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공익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여기는 강제조합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추진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추진위원장이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공익적 목적에서 추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익적 목적에 돈을 쓴 거예요. 근데 빠그러졌어요. 그럼 이 돈을 누가 부담해야 될 거냐는 거죠. 이거를 판례가 없어요. 근데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견은 이거는 국가가 부담해줘야 된다. 왜냐? 국가가 지정했으니까. 그랬더니 국가에서는 무슨 얘기냐? 서울시가 지정한 거지. 그러니까 서울시에게는 무슨 얘기냐? 국토계획의 하위 개념으로 지정한 건데. 그러니까 반반 부담하자. 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았던 거죠. 재건축은 아니에요. 재건축은 추진위원장이 돈을 써요. 쓰다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무산됐네요.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부담해야 된다? 동의한 사람들. 동의한 사람들끼리 부담해야 돼요. 동의 함부로 하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시행사업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시행사업을 할 때 이렇게 쭉 사업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흘러가는데 이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드는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돈이 제일 많이, 시행자 입장에서. 토지 매입이죠. 네. 이 토지 매입 단계인데 재개발, 재건축은 토지 매입이 없고 시작하잖아요. 그냥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하자. 현물투자라는 개념이잖아요. 이거 매입이 없죠. 그러면 두 번째, 공사비에서 공사 들어갈 때 이때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요 공사비가 조합원들은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 나중에 팔아서 들어오는 돈을 담보로 빌리거나, 이게 뭐 PF나 브릿지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나중에 팔 사람들을 미리 모집하는 거. 예, 나중에 팔 사람들을 미리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거. 이게 뭐예요? 선분양이라고 부르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걸 그냥 분양이라고 불러야 되죠. 그죠? 선분양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왜냐? 분양이 뭐예요? 분양이라는 말 자체가, 예? 짓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강아지 분양하잖아요. 예. 낳고 나서 주는 경우도 분양한다고 표현하지만, 원래 분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이유는 미리 내가 갖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이라는 말뜻 자체가 벌써 선분양이에요. 그러면 이 말 뜻은 또 무슨 말을 이기냐? 후분양이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 쓰는 말인데, 이제 우리는 그 일반인들의 그 지식인의 답변 오가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린 좀 더 전문적으로 가보자고요. 언론에서도 쓰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단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더 해보면, 후분양이라는 말이 사실 성립이, 후분양은 매매죠. 터짓고 파는 거니까. 그러면 분양과 매매를 나누는 이유는 또 뭐냐?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매매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죠. 내가 내 돈 들여서 다 지어서 물건이 만들어지면 팔겠다는데, 그런데 그 돈을 먼저 받는 거는, 이거는 사기하고도 연관이 되니 국가가 미리 관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분양이라고 하는 저 시스템은 국가의 관여가 들어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게 무슨 법이에요? 주택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세대수가 넘어가면 시행자는 반드시 주택보증서를 끊어서 허그의 분양보증심사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일반인들한테 공모를 해야 돼요. 그럼 일반인들이 돈을 주는데 나한테 직접 주는 것처럼 모양새 보여주지만 사실은 주택기금으로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분양, 우리가 보통 선분양이라고 한다는 표현을 쓰는 이 분양 시스템은 결과적으로는 주택기금을 쓰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주택기금을 쓸 때는 허그의 분양심사가 있다는 뜻은, 이 분양 보증 시스템 자체가 분양을 하는 자와 분양을 받는 자가 둘이 불완전한 관계에 있으니 국가가 여기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죠. 보증을 서준다는 뜻은 또 뭐냐?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되겠다? 이게 만약 사고 터지면 그 돈을 보존해 주겠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기금으로 그 분양 보증자에 대해 분양 보증을 서줘서 그 분양자들이 아파트를 받을 때 돈을 지어지지도 않은 거를 주는 것에 대해서 안전한 장치 만들어주고, 만약에 이 시행자가 부도가 나거나 뭐 그렇게 됐을 때 그 돈을 기금을 통해서 주겠다는 뜻이죠. 이런 주택 보증 시스템에 조합원들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조합원들은 안 들어가 있죠. 조합원들은 분양을 받는 자예요, 분양을 하는 자예요? 하는 자예요. 분양을 하는 자인데 왜 아파트를 받죠? 제가 만약에 경동시장에서 수박을 팔아요. 예? 1억치 주고 사가지고 막 팔려고 하는데 진짜 맛있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거를 먹어야 돼요, 팔아야 돼요? 내 맘이죠. 내 맘이죠. 예. 아파트를 분양해야 돼요, 저번에 가지면 돼요? 가져도 되고 분양해도 되고. 그런데 이 수박 장사가 내각이면 문제가 없지만 100% 여러 명의 이해관계인이 얽힌 조합체라면 이 수박을 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횡령이죠. 예. 어떻게 먹어야 돼요? 다들 동의를. 예, 그렇죠. 총을 열어서 먹어도 된다면 그때부터 쪼개야 돼요. 그 전에 쪼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원들은 분양을 하는 자인데,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를 먼저 취하는 주인 것이지 분양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한테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제가 조합원인데 아파트 받고 싶은데, 아파트 받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조합원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파트로 바뀌는 개념이에요. 이거를 공법에서 배우셨죠? 환지라고 부르죠, 환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분양 시스템에
그러니까 보통 언론에서 선분양이라고 하는 그 분양 시스템에 조합원은 해당이 안 된다. 결국은 이 분양 보증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 조합원의 권리가 없다. 반대로 조합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일반 분양자들 돈 들어온 것도 같이 망가지죠? 그러면 이거를 주택보증보험에서 돈을 보존해 주죠? 그러면 요거는 공적자금을 또 쓰게 되죠? 누구한테 구상 처리해요? 조합한테. 그럼 조합원들이 다시 걷어내야 돼요. 그러면 조합원들은 아파트를 어떻게 받는 것이냐? 조합원들은 이렇게 분양계약에 의해서 아파트를 받는 채권적 권리가 아니고요. 조합원은 원래 가지고 있던 물건이 새 물건으로 인가라는 형태로 가지고 변환되는 거예요. 옛날에 입찰한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이걸 관리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 관리처분이란 말을 다 알아요. 관리처분을 설명해보라고 하면 아무도 못해요. 재개발 전문가들조차도. 관리처분은 뭐예요, 그러면 결국은? 관리처분이라는 이 말에 주어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관리처분? 아니죠. 국가가 민간 사업을 관리해서 처분해서 인가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 어떤 아파트로 가는 이거는 인가 사항이고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는 구청장의 권한이에요. 중개사님들이 이거 많이 하시죠. 이 물건이 아파트 받을 수 있나 없나 궁금해. 조합에 가서 물어봐요. 조합에서 준대. 확인서까지 써줘. 안 돼요. 큰 사고 나는 거예요. 조합은 그런 권한이 없고요. 그럴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요. 도장도 못 찍어요. 관리처분 총회는 조합이 하지만 관리처분 인가는 구청장의 직권사항이에요. 그럼 구청장은 그냥 자기 먼저 하는 거냐?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아파트를 조합원이 받는다. 그런데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나누는 거는 조합과 조합원 간의 현금 출자 개념의 채권 계약이 아니고 지역조합처럼 뭐 그런 게 아니고 기존 물건이 새로운 물건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구청의 인가사항이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많으니 구청에서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법을 국가가 관리해준다. 이 물건 아파트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은 분양권 전매금지에 해당이 안 되죠. 왜 안 돼요? 분양권이 아닌 걸. 분양권은 뭐예요? 분양권은 일반 분양자들의 채권계약에 의한 게 분양권이고 조합원은요. 원래가 물건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물건을 사고 팔고 했을 때 입주권이 사라지고 막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뭐 관리처분 인가 이후, 재건축은 조합설 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분양권을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매스컴이 뜨잖아요. 그럼 이제 매스컴이 떴어요. 나 공부를 하고 싶은 거야, 이거를요. 법령을 뒤져야겠다.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네. 왜 안 나와요? 법에는 분양권이라는 표현을 못 쓰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법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법에는 조합원의 지휘권 양도금지 규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합원 지휘권 양도금지 규정? 난 분양권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개념을 정확하게 딱딱딱 잡고 가야 돼요. 조합원의 물건은 조합과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채권적 권리가 아니고, 원래 물건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인가에 의해서 관리 처분되는 물건 대 물건 권한. 그래서 조합원은 분양권이 아니다. 조합원은 분양받을 지위에 있을 뿐이다. 그 분양받을 지위를 거래를 금지하거나 하는 것들은 또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은 물건적 권한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한민국 전국 시도에 다 똑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주택이면 아파트 받을 수 있다. 어떤 면적 이상이면 아파트 받을 수 있다. 이 둘에 의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데, 그런데 제일 작은 아파트보다 권리가액이 크면 받을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그 위에 다른 것들도 많이 규정하고 있지만 요 세 가지는 전국 공통이에요. 요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요 세 가지는 요 셋을 다 만족하는 게 아니고 요 셋 중에서 한 가지만 만족하면 돼요. 그러면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파트 받을 수 있다 없다? 땅이 몇 평 있어야 된다? 필요 없다. 있든 없든 상관없다. 최소 분할 면적, 이거를 서울 같은 경우는 90, 부산 같은 경우는 60, 지역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면적 기준이 없는 조례도 있어요. 뭐 덕소 같은 데는 면적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1제곱미터도 아파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건물이 어떻게 있어야 된다? 없는 걸 얘기하는 거다. 네.
다 요거 하나하나만 해당이 되면 돼요. 그러면 땅이 한 평도 없어요. 딸랑 집만 있어요. 뚜껑으로. 아파트 몇 평 주라? 몇 평 주라는 얘기는 또 별개 얘기라는 거죠. 몇 평을 주고 40평대 주고 30평대 주고는 다른 법령의 얘기고 다른 법 조항의 얘기고 이 조항은 그냥 줄 수 있다 없다만 따지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면 된다. 근데 주택도 또 여러 가지는 안 하시잖아요. 이건 또 딱 각각을 또 봐야 된다는 거죠. 우선 주택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주택은 또 여러 종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라는 게 뭐예요? 주택. 주거용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예, 화기시설 놓고 난방하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말하는 말 그대로 진정한 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택은 80년도 초반부터 건축법이라는 개념이 이제 스물스물 대한민국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 이전에는 집을 짓는다는 개념에 건축법이라는 개념이 있긴 했지만 구태여 구청도 관여 안 하고 민간인들, 일반인들도 그냥 집을 짓는다? 그럼 그냥 내가 지었어요. 그냥 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이러고 끝났어요. 뭐 마당이 이렇게 넓은데 아들이 쑥쑥 자라서 방이 하나 필요해? 그러면 뭐 건축 설계사 가서 내 마당에다가 방 하나 만들게요. 그렇게 안 했고요. 뭐 했어요? 그냥 지문포에 가서 그냥 뭐 이렇게 모래 작업 하다가 이렇게 지었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다가 건축법의 법률 테두리로 들어오기 시작한 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80년대부터 87년도까지 정착 과정을 거쳐요. 근데 그 정착 과정을 거치는 중에 이제부터는 무조건 집을 대한민국에서 건물을 짓는다 라고 하면 집을 지을 때는 무조건 구청에 가서 먼저 허가를 받아. 네. 이게 건축 허가 개념이에요. 그것도 그림을 네가 그리지 마. 설계사 통해서 그려. 그래서 받아. 이렇게 지어져서 쭉 지어진 게 등기부등본에 딱 나온 게 이게 유허가. 이 유허가 중에서 뭐를 아파트 주겠다고요? 주택으로 유허가 받은 것만. 그런데 허가를 못 받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전국에 약간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동네는 막 이미 집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집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구청에서 어떤 사람이 집을 지려고 보니까 구청에서 당신 허가 받으세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야? 저 김치도 그냥 지어놓는데 왜 나는 왜 허가를 받으라고 그래? 법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싫어 나 그냥 지을 거야. 이러니까 구청도 뭐 바쁘게 막 맨날 와가지고 관리 감독하지 못하니까 그냥 짓고 막 이런 일이 많이 허다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1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이 제도가 딱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 이때부터는 이제 불인정. 이제부터는 무조건 이렇게 지어야 돼. 근데 여기까지는 인정해 줄게. 공인중개사 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면 중개업자도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인정해 줄 수는 없겠죠. 여기까지만 인정해 줄게. 인정. 근데 지금 이분은 이제 사라지면 끝나는 거죠. 폐업하면. 그죠? 여기까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게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무허가 건축물은 무허가가 아니죠. 왜 무허가가 아니죠? 법이 없었으니까. 무허가라는 이 말이 왠지 좀 불법행위를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법행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법이라는 제도가 정착되기 전이니까 합법행위를 한 거죠. 중개인 중개업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허가가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무허가라고 명칭을 정해주니까 제가 98년도에 마포구 도화동, 용산구 도원동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거기가 도화동 도원동이거든요. 저는 거기를 재개발 구역 지정 전에 들어가서 물건 사고 팔고 하는데 화전민 건물이 있었어요. 불이 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무허가 대장에 그 화전민 건물 한 동에 무허가 대장이 30장이 나오는 거예요. 30장이. 그 30장을 거래를 시켰는데 그거를 조합원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있으니까 권리가 있고요. 조합에서 이주비를 5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무이자로. 똑같이 그때 당시에. 근데 제가 그 현장을 딱 갔더니 몇몇 가가 5천이에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죠. 샀어요. 근데 조합에서 이거는 철거가 되면 건물이 없어지니까
담보력이 상실되니 보증인 2명을 세우라는 거예요. 무이자를 받으려면. 그래가지고 저희 형하고 저희 아버님은 보증인 세워서 이주를 받았어요. 돈 한 푼 들고 샀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 무허가를 구청에서 관리하니까 취득농세를 내는데, 그때 당시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 무허가 취득농세도 없었어, 아예. 그러니까 완전히 사면 그냥 끝이야. 돈 한 푼 안 들어. 그런데 두 번째 물건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물건이 나왔는데, 살려고 했더니, 보증인 또 2명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했죠. 그래서 안 된대. 뭐, 돈은 줘도 보증은 안 써준대요. 돈 달라 했더니 돈도 안 주더라고요. 근데, 예, 예, 근데 어쨌거나 보증 안 써요. 그래서 어떻게 구해서 2명 보증을 세워서 또 그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조합에 딱 갔더니 보증인 서류를 이렇게 딱 봤더니 서류 한에 넣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뭘 입력하고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원래 전산 쪽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과연 이 사람들이 전산 작업을 할까? 느낌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보증인 또 2명 세야 될 거잖아요.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하고 형님을 또 모시고 가서 보증을 떴었어요. 겹보증이잖아요. 예. 조합에서 받으면 안 되죠. 조합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오셨네요. 그러더니 또 받아주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그 물건만 제가 한 6, 7개 샀는데, 그랬는데, 제 돈 하나도 안 들고 산 거죠. 근데 그걸 제가 살 때 전부 다 매도자가 여자분이셨어요. 할머니였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왜 거기가 도화동 동원동인지를. 거기가 일제시대 때 일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동네인 거예요. 이름은. 위안부들이 계셨고, 그러니까 아픈 역사죠. 근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왜 그걸 팔았을까요? 예? 보증인 세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분들은. 그러니까 아픈 현실이에요. 거기다가 또 그분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요. 무허가라고 하잖아요. 딱 확인할 때 보면 무허가 건물을 확인할 때 있어요. 본인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제가 나중에 책에도 썼지만 이런 이거 국가가 아주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다고 봐요. 이거 다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뭐, 제가 아까 그 법대 나오셨던 그 사수님한테 제가 이 말씀 드렸더니, 제가 이렇게라도 되게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랬더니, 야, 네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좋은 데 써. 그 말씀 하셨었는데,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책을 썼지만, 이거는 무허가가 아니죠? 허가제도? 이전건축물이죠. 근데, 진짜 무허가 생겼죠. 어떤 진짜 무허가죠? 신발생 무허가. 근데, 신발생 무허가랑 무허가는 또 무죄예요. 그래서 막 이게 용어가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법령에서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법령이 멍청이 어떻게 바꿨냐면 기존 무허가라고 부르고 있고요. 요건 신발생 무허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신발생 무허가는 아파트 분양 자격이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허가를 받았는데 사용 승인 못 받은 게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실제로. 용산에 만리동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이렇게 지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사용 승인 받기 전에 전월세 다 놔버렸어. 그러니까 여기 막 다 전세 월세가 다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지만 나중에 경매 처분되더라도 미사용 승인 건축물도 세입자 보호 되죠,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자들도 안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500에 30개 딱 놓은 거죠. 이 건물 지은 사람이. 구청에서 딱 봤더니 이것 때문에 이거 불법이야. 그러니까 철거해. 철거 안 하면 나 이거 미상 못 내줘. 그러니까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려면 보증을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월 30이니까 1년에 360이 들어오는 것도 포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그냥 버틴 거예요, 사람이. 버텼더니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이 툭 날라왔는데 이행강제금이 200만 원인 거예요, 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남네. 예. 1년에 360 받아서 200 주면 160 남잖아요. 남은 거야. 그래서 또 놔둔 거예요. 그랬더니 구청에서 그 다음 연도에 300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이 집주인의 선택은요? 월세를 올렸죠. 또 남아. 그럼 구청에 또 올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또 월세를 올렸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주거용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좀 한시적으로 두자라고 또 법이 통과됐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시간이 몇 년이 흘렀냐면 3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재개발 지역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의 물건만 한 구역에 50%가 넘어. 그게 서생자예요. 그게 재개발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기에 살고 계셨던 한 주민이 서울시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입법 발의해서
통과시킨 법령이 뭐냐? 조합 정관으로 미사용 수익 건축물은 구제해주지 말지 정하자. 네, 그래서 서울만 그래요? 지방은 안 그래요? 서울 조례에서는 미사용 수익 건축물을 조합 정관에서 구제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조합 정관에서 구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구제가 되고 어떻게 하면 구제가 안 돼요? 많고 적음의 문제예요. 몇 명 안 된다? 그럼 구제 안 해버려요. 근데 많다? 그러면 구제해줘요.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라는 게 발급이 되는데 그 안을 보면 이게 주택인지 공장인지 뭐가 안 나와요. 유허가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나와요. 뭐 근린 이종생활시설, 주택, 뭐 한의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무허가는 안 나와요.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때 이 무허가를 누가 조사했느냐. 그때 당시에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눈으로 보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할 때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일이 다 면적을 잴 수가 없으니 그냥 소유자한테 이거 몇 평쯤 돼요? 이렇게 그게 적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적어진 이 숫자는 어쨌거나 공적인 힘을 갖죠. 이 공부잖아요. 네. 근데 그때 재산세를 10평 이상이면 물고 10평 이하면 안 문다는 그냥 낭설이 돌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청 담당자가 오면 너도 나도 다 9평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 거래해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 9평이에요. 거의. 9평인데 그러면 감정평가는 9평으로 한다, 10평으로 한다? 등재된 걸로 한다. 네. 등재된 걸로 해요. 근데 점유 인정 면적은 실제로 따져요. 네. 점유 인정 면적은 실제로 따지는데 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평당 50만 원 할 거냐, 평당 다 작게 나오겠지만 그거는 등재된 걸로만 따져요. 근데 뭐가 있든 간에 그게 딱 유허가는 뭐가 나오지만 무허가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9평 김씨가 살고 있는 얘기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도가 주택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아파트를 주려면 주택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기존 무허가 중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거 아파트를 줄게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취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바꾼 걸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무허가를 용도가 없으니 용도의 기재란 자체가 없으니 그냥 주장을 내가 주택을 썼다고 주장을 하면 그건 사실상 주거용으로 써서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분양 자격 있다 없다를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이 제가 아니에요. 서울시에 담당자가 한 분 계세요. 유명하신 분이신데 별정직으로 붙박이로 계세요.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이분이 잠깐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면 아파트 줍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분이 준다고 해석했어요. 그것도 서면으로. 그러면 제가 근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주거용으로 바꿔서 아파트 줍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준다고 답변했어요. 실수였어요. 이건 100% 실수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이제 그 답변 받은 사람이? 이 답변 받은 이 사람이 제 옆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하지 마라 했는데 이분이 용산에다가 근생을 지어서 한 400~500개를 쪼개버렸어요. 네. 이제 다시 또 데자뷰죠? 네. 서울시가 아파트 안 준다. 네. 모였죠? 네? 모여서 모임 만들었죠? 네. 또 도망갔죠? 이번에 캄보디아로 도망갔어요. 네. 도망가갖고 이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또 으쌰으쌰 하니까 준다라고 한 게 이게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에 아파트를 주겠다고 한 거죠. 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는 아주 한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근생은 그냥 아파트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시적인 거에 해당되는 건 받아요. 근데 그 한시적인 건 뭐냐? 그 기준 날짜 전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썼다는 거를 인정받으면 돼. 그럼 사실상 주거용으로 썼다는 걸 어떻게 인정받아요? 전입을 했거나 또 하나 뭐야? 이행강제금 물리고 있으면 되죠. 불법을 바꿨으니까. 그래서 이 법이 딱 나오자마자 동사무소로 다 달려갔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뉴스에 보시면 용산 일대 아파트 분양권 노린 전입신고 기승해서 막 좀타는 9시까지 10시까지 막 줄 쫙 서 있었죠. 전입신고 안 해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주거용은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어야 되죠.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뜻은 불법으로 주거 전환한 게 걸렸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시는 분이 용산에서 중개사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런 물건을 샀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구청에서 제발 좀 단속을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온대요. 이행강제금을 내고 싶은데 이행강제금 왜 내고 싶어요? 네, 받으려고. 그랬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냐. 고발해라. 네, 누가? 내가. 네. 그때 당시에 용산구청에 이제 건축가에 계셨던 분 중에 한 분 제가 친하게 지내시는 분 계셨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편지가 그냥 쫙 네. 사진 다 찍어서 면적까지 표시 딱딱딱 해서 네. 근데 전농동에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근생인데요. 근생으로 다 쓰고 있었고요. 이 사람은 근생인데 주택을 이만큼 개조했어요. 이 사람은 주택을 이만큼 개조했어요. 아파트를 이 사람은 받았어요. 이 사람은 당연히 못 받죠. 주택이 아니니까. 근데 근생을 많이 쓰고 주택을 조금 개조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왜요?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이거 변호사님이 이제 할 때 제가 옆에서 같이 이게 검토했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이 사람은 불법으로 주거 전용으로 바꾼 면적이 상당하다. 근데 이 사람은 전체 면적에 미달돼서 주거로 불법으로 전용한 게 너무 작아서 주거로 봄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받았어요. 판결문이 불법을 많이 한 사람은 아파트 주고 되게 웃긴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고 있어요. 지금 이행강제금 많이들 내고 계시죠? 네, 제 주변도 많아요. 계속 내고 계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